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산무이님. 쌈무이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 수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요번 제보는요, 저희 크니모와 크니모부 부부께서 겪으셨던 어떤 불운한 사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불운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 네. 네, 그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니모부께서는 이제 원래 오랫동안 교정직 공무원 일을 하시던 분이세요. 네, 교정직이라고 하면 한 번에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교도관이셨거든요. 네, 이게 물론 본인은 직업적인 소명의식은 물론 가지고 계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거나 아니면 또 본인도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제 크니모부 본인께서는 원래 좀 성격이 너그럽고 온화하신 그런 성향이신데 거의 정년에 가깝게 일하시는 동안 스트레스가 좀 심하셨다나 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을 퇴직하게 되셨던 날 음, 이제 이모와 논의를 하시고 바다로 이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크니모와 크니모부 두 분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아직 없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 물려줄 일도 없겠다. 음, 그냥 우리 둘이서 이제 남은 인생 가슴이 시원해지는 바닷가에서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크니모부는 물론 어선을 조그마한 걸 사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어업을 하실 생각은 아니셨고요. 다만 이제 그냥 항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낚시꾼들, 이제 찾아오는 낚시꾼들을 낚시 포인트에 데려다주고 또 본인도 거기서 함께 낚시를 하시는 등 이제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시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낚시를 하실 겸 또 이제 다음날 낚시꾼들이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포인트를 한번 봐두려고 그 지점으로 가던 도중에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걸 느끼셨대요. 악취요? 네. 이게 주변에 섬이나 아니면 뭐 암초섬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난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니모부께서는 원래 교정직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이제 볼 꼴, 못 볼 꼴 다 겪고 보시면서 살아오신 분이라 여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인데 이게 차마 그런 크니모부께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악취였대요. 네. 이게 바닷가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비린내에 덮여서 어지간한 냄새는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진짜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바다에 토를 하게 됐다라고 그 정도로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낚시는커녕 이제 그 자리에서 10분도 더 버티지 못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요? 네. 네. 원래는 거기에 이제 다음날 낚시꾼들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길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변경해서 그냥 다른 포인트에 데려다 주셨고요. 문제는 다음번 이제 항해 때 또다시 크니모부가 그 끔찍한 냄새를 다시 맡게 되셨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워낙 심하게 부패한 냄새기도 했거니와 본인도 다시 맡고 싶지는 않아서 일부러 지난번에 지나갔던 지점을 피해서 갔는데도 그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이게 어쩌면 단순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왠지 지난번에 맡았던 그 냄새를 맡았던 장소보다 조금 더 육지에 가까운 방향이었던 것 같다세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육지로 점점 다가오는? 네,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더 육지로 가까워진 거죠. 이제 당연히 그날도 더 버티지 못하시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셨던 크니모부께서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간쯤까지도 냄새가 이렇게 배 선창에 고인 것처럼 계속 악취의 잔향이 남아서 상당히 괴로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같이 자고 일어나신 큰 이모께서 왠지 좀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큰 이모부를 붙잡고 뭘 물으시더래요. 네. 자기 혹시 요새 이상한 일 없어? 하고 물어보신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큰 이모께서 그쯤부터 해서 굉장히 이상한 악몽을 꾸고 계셨대요. 예. 이게 꿈이 항상 같은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멀찍이서 큰 이모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네. 꿈속에 큰 이모부가 이렇게 천천히 길을 따라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큰 이모부 뒤에 웬 이상한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빗물을 이렇게 받아 마시는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서 올린 머리로 입을 쫙 벌리고 양팔은 위로 들어올린 채 무슨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흐늘흐늘 흔들고 있는. 약간 그 쇼생크의 탈출 명장면처럼? 네, 그거랑 아주 비슷해요. 아, 네. 이게 큰 이모부께서 꿈속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단지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끔찍해서 본인이 잠에서 깨고 나신 다음엔 괜히 좀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시더래요. 네. 이게 처음에 한번 꿨을 때는 내가 혹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악몽을 꾸나 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꿈에서 보게 되니까 어떤 불안한 징조처럼 느껴지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되면 좀 찝찝하죠. 네. 네. 그리고 이 꿈 얘기를 들으셨을 때 큰 이모부는 순간 바다 위에서 맡았던 그 악취가 떠오르셨다고 해요. 왠지는 모르지만 육지 쪽으로 좀 가까워졌던 지난번에 그 악취가. 네. 혹시 이게 육지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이모의 꿈속에서처럼 날 따라오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나 봐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꿈을 이제 처음으로 꾸게 되셨던 날짜랑 큰 이모부가 처음 그 바다 위에서 악취를 맡았던 날짜, 이 두 날짜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도 했고요. 이게 물론 너무 좀 연관성이 없는 얘기니까 큰 이모부께서는 당장 그런 말씀을 이모한테 이제 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아니 나 요즘 별일 없어 하고 그냥 넘어가셨대요. 네. 문제는 이제 다음번 낚시꾼들을 대동하고 조추를 그러니까 낚시를 나가셨을 때 일어났다고 해요. 네. 친분이 있던 낚시꾼 분들이 이제 때마침 시간이 나서 찾아왔는데 혹시 근처에 괜찮은 곳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그쯤에서는 이제 큰 이모부도 본인도 이제 낚시를 굉장히 즐기게 되신 상황이라 아껴뒀던 포인트가 한 곳 있었대요. 암초섬 하나가. 네, 거기를 안내해 주기로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좀 새벽같이 배를 띄우고 그 암초섬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또 그 악취를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명백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육지 쪽에 가까워진 상황이었고요. 네. 이게 큰 이모부가 본인만 맡으신 거면 상관없는데 같이 이제 낚시를 하려고 배에 타고 있던 낚시꾼들도 갑자기 그 냄새를 맡고서 괴로워할 정도로 심한 냄새. 이제 그때서야 이 큰 이모부는 이 냄새가 절대로 예사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물론 큰 이모가 꾸셨던 그 꿈도 아마 연관이 없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나 봐요. 그 뒤로도 조추를 나가실 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끔은 사나흘에 한 번씩 냄새를 맡게 되셨고 큰 이모부의 예상이 불행하게도 잘 들어맞아서 악취가 점점 큰 이모부의 해로를 따라서 육지로 접근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거의 배를 띄우고 얼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연안까지 근접했네요. 네, 거의 다가온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뭐 해적가스 같은 건가 생각도 해보셨는데 그걸로는 이게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지는 않으시더래요.
당연히 다른 어선 주인분들, 선장님들이나 주민들도 금시초문이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일을 상담할 사람이 없으셨던 크리모부는 근처에 사시던 어촌 계장님한테 이 일을 물어보기로 하셨다고 해요. 애초에 좀 한적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내려간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깡촌 시골 어촌이었대요. 그래서 뭐 딱히 경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수협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개를 돌려가면서 목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을 이장님께서 어촌계의 계장, 계주라고 하죠, 옛날 말로. 네네. 네, 계주 역할도 하고 계셨고요. 평소에 낚시꾼들을 데리고 조업을 나가려면 항상 보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자주 얼굴을 뵙던 분이라 이 계장님이 반갑게 이모부를 맞이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모부는 그때까지 겪었던 일들, 악취가 났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걸 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 바다에서 계장님도 이런 심한 악취를 맡으신 적이 있냐, 아니면 뭔가 짐작하시는 게 있냐 하고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계장님도 딱히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다시는 거예요. 짐작가는 바도 그다지 없고요. 다만 이게 크리모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진지하고 또 걱정되는 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 해경 쪽에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악취를 맡은 위치가 어디쯤이냐고 물어보셨대요. 네. 그리고 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얼마 뒤에 일의 전말이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오. 크리모부가 마지막으로 악취를 맡았던, 그러니까 연안 근처의 바다, 네. 거기 윗바닥에서 드럼통이 발견됐대요. 어떤 드럼통이냐면 안에 이제 콘크리트랑 시체가 들어있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시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붙인 그 드럼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시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놨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단단하게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이 워낙에 밀봉되어 있는데 시체는 부패하다 보니까 가스가 점점 차오른 거예요. 시체 내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우연한 계기로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한 거죠. 균열이 생길 거니까. 네. 이게 그 압력을 못 이기고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게 마침내 위쪽이 거의 터져나가듯이 깨진 결과 안에 고여있던 가스가 이제 위로 솟아오르면서 그게 해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냄새가. 네. 결국 크리모부가 맡으셨던 그 엄청난 악취는 어쩌면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콘크리트 안쪽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던 시체의 부패 취였던 거예요. 경찰 감식 결과로는 신원은 확인하기 어려운 무연고자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체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패취 자체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래요. 다만 이게 물속에서 깨지고 처음 한번 터진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냄새가 날 수가 없대요. 그러게요. 그 물속에 있는 건데. 그렇죠. 물 속에 있는 데다가 그 전까지는 아예 시체만 썩느라고 가스가 고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다 보니까 가스가 고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콘크리트가 깨져나갔다고 했지만 그건 위쪽 부분만 한정된 얘기고 드럼통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시체가 완전히 파헤쳐진 건 아닌 그 정도로 영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잠잠한 해류로는 연안까지 밀려온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굴러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해도라고 해서 이제 바다의 지도를 보고서 냄새를 맡았던 위치를 날짜순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처음 맡았던 위치에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어촌으로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명백히 좀 이상한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 전말을 알게 되신 다음에 크리모부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크리모의 꿈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시더래요. 네. 그 왜 꿈속에서 크니모브 뒤를 따라온다는 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팔을 뻗은 채로 흐느적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드럼통에 담긴 시신을 연상하게 했던 거죠. 아, 그 자세가 혹시 그랬나요? 그 전까지는 전달을 못 받으셨다는데 만약에 드럼통에 잠겨있던 시체가 위쪽이 터져나간 채로 발견이 됐다면 분명히 그런 자세가 되리라고 연상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이렇게 위쪽으로 네, 이렇게 입을 벌리고 향해서.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꿈속에서 크니모브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게 어쩌면 이게 바닷속에서 깬 시체가 때마침 위를 지나가고 있던 크니모브 배를 부표나 어떤 이정표로 삼아서 해저를 이렇게 쿵쿵 이동해오는 광경이 상상이 되니까 두 분 모두 좀 상당한 심적인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무당도 물론 찾아가 보셨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로는 이게 딱히 붙거나 뭐 매이거나 그러니까 크니모브한테 이 귀신이 들린다고 하죠. 네,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좀 깨름칙하거나 그러면 현관 근처에 그냥 소금 좀 뿌려두고 대신 원래 귀가하던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 주변에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라고 네,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흐느적거린다는 그 표현에서 약간 네. 바다에 그 드럼통이 둥둥 떠다니는 물살을 따라서 해수면 아래 그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팔을 위로 향한 시체가 흐느적 움직이는 그 광경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셨다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야, 무슨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드럼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진짜 소름 돋기도 하고. 그쵸. 그 망자가 자신의 시신을 마치 거두어 달라는 듯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해요.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때까지 찾아지지 않은 자신의 몸을 좀 발견해 달라고. 근데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그런 식으로 됐는지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이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또 저질러져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참 끔찍하죠. 그 보통 영화에서나 보면 아주 그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그런 처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신세계나 뭐 그런 영화에서 보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드럼통을 처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네. 연안까지 떠내려왔다는 거는 좀 의문이네요. 그쵸. 이게 연안까지 오기보다 차라리 그 자리에 가라앉아 있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쵸. 보통 그렇게 처리되라고 깊은 바다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연안까지 밀려왔다니 참 신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바다에서 평생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악취를 경험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님.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반갑습니다, 산부인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쌈더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저랑 친한 지인의 형님이신 M형의 이야기예요. 이 M형님이 30년쯤 전에 고향의 시골에서 겪었던 아주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야기는 저랑 친한 지인 형님이신 M형님의 이야기예요. 네. 우선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좀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당사자인 M형이 어릴 때라서 그렇게 사건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 여름, 그러니까 M 형님이 아직 국민학생이실 때 이야기예요. 네. 당시 형님네 가정이 좀 말로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버님 되시는 분은 일찌감치 이제 빚을 지워두고 집을 나가버리신 데다가,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이실 경우에 어머님들이 친정 쪽에 손을 벌리거나 혹은 그쪽에 몸을 맡기는 식으로 좀 상황을 해결해 볼 법도 한데, 그럴 수도 없었던 게, 이 M 형님을 어머님께서 임신하게 되셨을 때 아직 혼인 전이셨던 데다가, 어머님이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사시던 시절의 일이라, 이 흔히 몸가짐이라고 하죠. 단정치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외가와 좀 연이 끊긴 절연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뭐 속도 위반 그런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쵸. 어떻게든 애만 생기면 요즘은 또 복 받았다 하는데 그럴 수가 없던 시절이죠. 시대가 그런 시대네요. 그쵸. 음. 어떻게든 생계는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필 그 상황에 이 형님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이면 어머님이 그냥 일에 집중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어쨌건 낮 동안 학교에 있었던 데다가 이 사정을 아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고도 본인이 퇴근하시는 6시까지는 아이하고 이제 집중 공부를 한다, 이런 핑계로 좀 더 형님을 돌봐주고 계셨는데, 이제는 아예 학교가 쉬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나 봐요. 그쵸. 네. 결국 이제 이 M 형님의 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이다 하면서 외가의 친척들을 만나보시기로 한 거죠. 네. 영월, 그러니까 강원도 영월 쪽에 조그만한 시골, 그 근처에 이제 외가 식구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까지는 아니고 그냥 근처에 다 같이 사는 그런 곳이었었나 봐요. 저련한 마당에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하냐고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물론 이제 M형은 넌 어린애들끼리 있어라 하고 조카들 있는 곳에 넣어놓긴 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리고 잘 이해 못하는 와중에도 이 M 형님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 안에서 기다리던 기억이 난대요. 분위기가 험악하니까요. 네, 분위기가 너무 험해서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친척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절대 못 맡아준다. 어디 정 그렇게 어려우면 네가 못 기를 것 같으면 어디 시설이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퇴짜를 놓더라는 거죠. 네. 예, 당장 생활비 간당간당한 와중에도 빈손으로 가면 아예 여지도 없이 안 받아줄까봐 봉투에 애 식비라고 얼마를 이렇게 담아서 가져갔는데 액수도 보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퇴짜를 놓더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부탁을 거절하고 있던 친척,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옳거니 하는 표정을 딱 짓더니, 그러면 우리가 네 사정이 너무 안 됐으니까 딱 한 달만 맡아주겠다, 이렇게 하셨더래요. 대신 우리도 좀 있으면 바빠질 예정이고 하니까 직접 돌봐줄 수는 없고 자기 지인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한 달 뒤에는 꼭 찾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받으셨다나 봐요. 지인한테요? 네, 지인한테. 네. 뭐 사실 묻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당연히 어쨌든 받아는 줬다, 일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어머니는 더 묻지는 못하시고 M형한테 누구한테 가던 어느 집에 가던 항상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다짐을 몇 번 받고 다시 일을 하러 서울로 올라가셨고요. 네. M형만 조카들 사이에 남아있는 와중에 조금 있다가 큰할아버지를 포함한 몇몇 외가 어른들이랑 같이 형이 집을 나서게 됐대요.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데도 꽤 먼 거리. 어린애 걸음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마을에선 확실하게 외진 방향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논이나 밭을 몇 개씩 지나가고 한참을 걷고 걸어서 도착한 곳에는 평범하게 슬레이트 지붕을 한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네. 당시로는 좀 특이하게 대문을 빨갛게 칠해둔 그런 집이었대요. 그리고 그 빨갛게 칠한 대문을 두드리니까 곧 안에서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어렸던 M형이 이제 확실하게 하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김새가 조금 특이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어떤 분이셨냐면 정확히는 동남아 인종의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었죠. 그러면 동남아 사람인 거예요? 네, 그쵸. 오. 지금 기억하기로도 그분이 말하시는 게 상당히 어눌하고 빨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 큰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지인이라는 게 이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M형을 그 집에 맡기려는 것 같았죠. 네. 근데 이 흐릿한 형님의 기억으로도 진짜 상당히 절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아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 동남아 분이? 네.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치고 고개도 젓고 막 가벼운 몸싸움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기어코 손으로 이렇게 할아버지를 밀치시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친척이라는 양반들이 문제인 게 그냥 뭐 M형을 잠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논두렁 같은 데 앉히더니 어차피 곧 있으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너 여기서 살면 된다 이러고 그냥 가더래요. 뭐야? 물론 어머님 관련한 일로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 위반으로 태어난 자기가 그렇게 곱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애를 너무 막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들잖아요. 그쵸. 결국 이제 이 형님은 어리더라도 국민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대충 눈치가 있어서 난 엄마한테도 그리고 이 어른들한테도 버려졌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논두렁에 앉아서 울적울적 울고 있는데 한참 기다려도 나오지 않다가 거의 저녁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야 아예 어두컴컴해지고 나서야 대문이 이렇게 끼익 하고 열리더니 안에서 그 동남아 분이시죠? 그분이 네. 나오셔서 형님을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이제부터 이분을 동남아 이모라고 부를게요. 동남아 이모? 네, 이모님이라고 부를게요. 요 이모님 집은 그렇게 특별할 건 없었대요. 외국 사람이 혼자 사는 집인데 그냥 한국인 시골집 그 정도?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아까 대문에서도 그랬지만 좀 집의 곳곳에 눈이 쨍할 정도로 빨간색 물건이 많았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형님 기억으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빨간색 장식이나 뭐 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꽤 많았더래요. 네. 곧 이 동남아 이모는 형한테 저녁을 차려주고 먹고 나서는 금방 자리에 눕히더랍니다. 네. 그맘때 이제 형님이 원래 서울에서 어머니와 살던 집 거기가 원래는 단칸방이었어서 자기는 아직 엄마랑 붙어 자는 그런 습관이 돼 있었는데 이부자리도 아예 따로 차렸다더라고요.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 이모네 생활은 그 시점까지는 오히려 서울에서 살던 때보다 상당히 프리했대요. 왜냐면 이모는 밥이랑 잠 그리고 매일매일 빨래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밥을 제때 차려주고 잠 제때 재워주고 매일매일 빨래 해주고 요것만 딱 해주고 그 외에 형한테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형이 뭐 TV를 보던 아니면 집에서 심심한 걸 못 이기고 밖을 쏘다니건 아니면 가방에 챙겨온 방학 숙제를 하건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답니다. 네. 다만 이제 형님이 좀 무섭다, 낯설다고 여겼던 건 자기가 밤에 자다가 깨보면 이모님이 항상 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도 적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잘 구분은 안 가는데 그냥 항상 시야 어느 구석에 이렇게 일어나 앉은 상태로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빨래를 해야 하니까 이제 전날 입었던 형 옷을 가져간 이모가 갑자기 봉숭아물을 드리자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손톱에 드리는? 네, 그쵸. 손톱에 이렇게 꽃 찌은 걸 빻아서 올리고 뭐 이렇게 그 위에 반창고를 감아두는 그거 네.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는 안 하는데? 그쵸? 이건 보통 네일 아트 같은 느낌이라 보통은 여자애들이 하는데 물론 말은 잘 못 알아들었지만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냅뒀더니 뭐 자기 손에다가 꽃을 찍고 빻아서 이렇게 올려주고는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하듯이 감싸는 거죠. 산모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남자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게 아니라서 신기하기만 했대요. 처음에는. 이 동남아 이모가 살던 데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고 사실 그쵸. 봉숭아물 드리는 게 그렇게 흔한 풍습은 아니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이 이모가 나랑 좀 지내다 보니까 좀 친해진 건가 싶어서 네. 그냥 딱히 뭐라 말은 안 하고 그냥 얌전히 받았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것도 처음뿐이지 그날 밤, 그 다음날 또 다음날 될 때마다 이모는 이 형님 손끝을 묶어 놓잖아요, 보통. 네, 물들으라고. 네, 물들으라고 이렇게 묶어 놓는데 그걸 풀었다가 근데 물 덜 들었어 하고 다시 싸매더래요. 이게 형님이 풀었을 때 잠깐 봐도 분명히 빨간 물이 든 것 같았는데 계속 안 돼. 아직 덜 들었어 하고 계속 손가락 끝을 싸매 놓는 거예요. 그걸 풀려고 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그 전날까지는 이 형님한테 완전 노터치였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전에 옷을 껴입히더래요. 형님한테? 네. 나시를 입히고 그 위에 반팔을 입히고 그 위에 셔츠를 이렇게 단추까지 채워서 입히고. 여름이라 안 했습니까? 네. 한여름. 8월, 9월 사이 봉숭아물 드리는 계절이니까 거의 9월쯤 됐겠죠? 더울 텐데 그래도. 엄청나게 덥죠, 당연히. 심지어 시골인데. 네.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 자기 직전에 옷을 껴입힌다니. 그쵸. 네. 덥기도 너무 덥고 이게 나중이 되니까 목깃이나 이런 부분에 땀띠 나는 거 아시죠? 그쵸. 빨갛게 올라오는. 그것까지 올라와서 피부가 막 간지러운데 벗으려고 들면 이모가 아무런 표정도 없던 사람이 진짜 인상을 너무 무섭게 찡그리고 화를 내더래요. 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상해요, 이게. 그쵸. 네, 국민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한테 8월, 9월 한여름에 손가락 끝은 봉숭아 물들인답시고 다 싸매 놓고 심지어 여름인데 옷을 3겹씩 4겹씩 껴입히고. 근데 또 원래 같으면 반항도 좀 시도를 해볼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그때까지 밤마다 그냥 깨어있기만 하던 이모가 그날부터 형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네. 낮에는 진짜 정말 멀쩡하던 사람이 밤만 되면 돌변해서 갑자기 가까이 와 가지고 어둠 속에서 이제 형체만 간신히 분간되는 어둠 속에서 그 눈이 있잖아요. 네. 눈으로 이렇게 형님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막 욕을 한다든가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형의 다리 위에 올라타서 다리 위에 이렇게 무릎 위에 주저앉듯이 앉아서 옆구리를 막 핥히고 긁으면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미쳤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상한 상황이죠. 네. 이게 심지어 얼마나 아프게 핥히는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옆구리에 피가 나 있을 정도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아침만 되면 또 지난밤에 그랬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처럼 멀쩡한 얼굴로 돌변해서는 형님 옆구리 다친 피난 부분에다가 뭐 반창고도 붙여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하더라는 거죠. 뭐야? 이게 어린 형님 기준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에 한 번은 이제 형님이 울면서 원래 처음 갔었던 친정네 있잖아요. 네. 큰할아버지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안 받아줬대요. 에휴, 못된 사람들. 진짜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자기들은 좀 있으면 집 비울 거다. 너 뒤치다꺼리 할 시간 없다. 이게 형님은 이제 어린 마음에 물론 말도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냥 나 여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여기에서 지내기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날 안 돌봐줘도 된다. 그냥 내가 음. 여기서 알아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해봤지만 당연히 안 된다고. 이제 형님을 아예 억지로 끌어내다가 다시 동남아 이모네로 데려다 줄 뿐이었대나 봐요. 참, 네.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대요. 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머님도 안 그래도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이런 친척네에 맡겨놓은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좀 무리를 하셔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 하고도 며칠 만에 데리러 오셨던 거예요. 오. 그 전에 이제 물론 일하시는 도중에도 이 친척네로 전화를 몇 통 했었는데 잘 안 받거나 아, 잘 있어요, 잘 있어 하고 말았다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 기준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쵸. 일을 마친 어머님은 황급히 시골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이제 큰할아버지네로 달려갔죠. 그 전날에 저 이제 내일 데리러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집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이게 이사를 간 것도 아닌 게 이렇게 담장 너머나 이렇게 문 너머로 보면은 분명히 세간살이는 있는데 문이 꽉꽉 닫혀 있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당기고 소리를 지르고 아, 왜 이러냐, 내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제 옆집 사람이 있었겠죠, 그 집도. 네. 옆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사정을 설명해 주는데 아, 그 집 오늘 아침에 온양 갔다. 에? 그 왜 온양 온천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일가족 다 같이 지금 온천 여행 갔다고. 와, 진짜 못됐다. 전날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새벽에 여행이랍시고 간 거야. 얼마나 당당하네. 화가 나요, 어머니가. 이게 아무리 절연을 했고 내가 아무리 몸가짐이 나빠서 밉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평소에 욕을 들어먹었지만 그때가 제일 분하고 화가 나셨대요. 아, 그러겠죠. 그런 상황인데 막 머리를 붙잡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에 일단 당장 화내는 것보다 애가 중요하니까 애는 그럼 어디 있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어려운 표정으로 저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더래요. 이게 마을에서 멀리 있긴 한데 빨간 대문이라 그랬잖아요. 흔치 네. 않은 예, 쨍한 빨간색 저 집에 있다고 멀찍이서 가리켜서 알려주더래요. 도저히 분한 걸 참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어머님이 그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또 크게 화가 난 게 애가 막 옷 껴입고 그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몸 여기저기에 빨간색 땀 띠는 나 있지 애는 울면서 달려 나오지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밤마다 저 이모가 나 괴롭힌다. 옆구리 핥히고 긁는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들춰 보이는데 그 밑에는 진짜 너무 막 어린애 작은 몸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쭉쭉 가 있지. 너무 황당하고 분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이 동남아 이모가 우선 들어와서 사정부터 들어보시라고.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은 이 동남아 이모님의 이야기와 동네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동네에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좀 전후사정을 맞춘 얘기입니다. 네. 이 영화의 깡촌이었잖아요, 사실 그 동네가. 네네. 그 구석진 오지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동남아 사람, 그것도 여자가 혼자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거부터 이상한데 이제 짐작하시다시피 국제 결혼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결혼한 지 2년을 채 못 채우고 남편이 별세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쭉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2년 만에 돌아가셨다 하면 사실 거기에 그냥 다시 사시느니 아예 도회지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그쵸. 심지어 타국에서 온 사람인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쵸. 거기에 교류할 만한 누구도 없고 심지어 집도 외곽에.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없었던 게 국제 결혼을 하시게 된 이유부터가 그 동남아 이모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다나 봐요. 뭐죠? 이 이모가 원래 본인이 소속해 있던 나라에서는 그 집안이 한국의 무당과 비슷한 일을 하던 샤먼 집안 같은 곳이었다나 봐요. 네.
근데 이 이모보다 먼저 태어난 언니분, 이 자매 언니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모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것만이라면 사실 뭐 어느 나라에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언니 되시는 분, 이모의 언니 네.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분한테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이 돌아가시면 보통 뭐 제사를 지내건 어쩌건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이 언니분이 동생의 주변을 떠도는 뭔가 악령 같은 존재가 됐대요. 이게 그냥 수호령처럼 남았다 그러면 이해라도 갈 텐데 이 이모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해치려고 드는 그런 악령이 된 거예요. 이게 샤먼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이모네 네. 집이. 근데도 도저히 떼어낼 방법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악령이었대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샤먼 집안에서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 둘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우리나라에서 내쫓자. 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아니라 팔려오신 거예요, 거의. 와. 이게 남편이 2년 만에 급사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언니의 그 악령이 나라를 건너서도 이 이모를 쫓아와서 이모가 유일하게 이제 가까이 지내던 남편을 해코지한 거예요. 그리고 M형을 괴롭히던 그 밤에 M형의 옆구리를 핥히고 욕을 하던 그 존재가 네. 그 언니의 악령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냐. 어머님은 이제 물론 슬프고 힘든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로 넘어가려는 게 너무 좀 마음에 걸려서 화를 내셨는데 이모님이 이야기를 그걸 다 하고서 그때까지도 매놨던 M형의 손끝 봉숭아물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제서야 이렇게 풀어주는데 봉선화는커녕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손끝을 싸매놨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푸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손톱 조각들이 딸려 나오더라는 거죠. 손톱 조각요? 네. 이 손톱 끝을 보는데 이게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긁으면 생기는 손톱 밑에 때 같은 거 아세요? 손톱 밑에 끼는. 네, 손톱 밑에 뭐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손톱 밑에 보니까 빨갛고 까만색 딱지가 굳어 있더래요. 그리고 피딱지네. 네, 피딱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몇 개는 뒤집어져서 깨지거나 뒤집어져서 덜렁거리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봉선화를 물들이겠다고 손끝을 싸매놨던 게 아니라 그동안 M형이 자기를 괴롭힌다 하고 생각했던 이모는 이모가 아니라 본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긁은 게 본인이었단 거예요? 네, 자기 손으로 긁고 있던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모의 악령, 이모의 주변을 떠도는 그 언니의 악령은 직접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였었나 봐요. M형한테 그러면 그 언니가 씌었네. 네, 밤마다 그 형이 보고 날 괴롭힌다고 했던 이모와 닮은 그 존재는 이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모도 자기가 잠들고 나서야 이 짓거리들을 하니까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처를 좀 덜 나게 해보겠다고 옷을 껴입히고 손끝을 싸매뒀던 거예요. 밤마다 자기 옆구리를 긁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네, 이게 첫날에 빨래를 들고 갔다가 형한테 봉숭아물을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핏자국을 보고 이상사태를 감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손톱 밑이 까맣게 죽고 막 손톱 밑에 핏물이 들도록 이런 상황에서도 형은 손가락 아픈 줄은 전혀 몰랐대요. 제대로 씌었네요. 네. 그래도 못 믿겠으면 이모님이 그럼 어디 오늘 어머님이랑 아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보시겠냐. 그 말에 어머님은 도저히 더 할 말도 없어서 그 집을 뛰쳐나왔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집을 떠나자마자 형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이제 어린애답게 손톱도 피부도 금방금방 나았고요. 물론 네. 옆구리에 긁은 상처는 상당히 심했어서 지금도 좀 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그 어릴 때 남았던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야, 진짜 상처가 엄청 심했었나 봐요. 네, 이게 어린애가 긁은 것 같지 않게 길고 좀 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됐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본인도 자주 하신대요. 와, 커서도 이 정도로 남을 것 같으면 정말 심하게 네, 당시에는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그 칼로 긁은 것처럼 그런 상처입니다. 와. 네, 어머님도 그것 때문에 엄청 분해하셨대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때 차라리 어디 산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지언정 너를 그 집에 맡기면 안 됐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널 그 집에 맡겨서 그렇게 흉을 줘놨다고. 아휴, 참. 이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소름이 돋았던 거는 저는 이모나 이모 언니 얘기가 아니라 그 친척이에요. 저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 이모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소문이 다 났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아, 그 사정을.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다니셨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쳤네요. 다 알고 있으면서 아주 대놓고 너 잘못돼 보라는 듯이 애를 그 집에다 갖다 맡긴 거죠. 야, 그게 가장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천벌 받겠어요. 그 사람들.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분명. 야, 진짜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단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나쁜 사람들. 이 사람이 보통 인정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는 건지 진짜 의문입니다. 네, 부모가 미워도 애한텐 저러면 안 됐을 텐데 싶고. 자, 부디 M 형님 분께서는 아픈 기억 다 잊으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이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쌤무이님. 오늘 밤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들려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 이야기는 이제 본인 피셜로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나는 상당히 군생활 편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제 친구 H의 이야기입니다. H님의 이야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ASP라는 곳을 아실까요? 쉽게 좀 이해할 만한 표현으로는 탄약 창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Ammunition Supply Point의 약자죠. 네, 정확합니다. 탄약을 보관하는 장소, 탄약고라고도 하고요. 네. 제 친구가 복무했던 곳은 물론 그 ASP는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보병대대였는데 이 2등병에서 1병으로 넘어가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그 ASP의 중대째로 파견돼서 생활한 경우였거든요. 네. 파견 업무 내용은 그냥 단순히 경비, 그러니까 경계근무 대행이었고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ASP라는 곳은 원래는 그냥 뭐라고 하셨었죠? Ammunition Supply Point. Ammunition Supply Point였는데 병사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했었나 봐요. 네, 철자 그대로 ASP, Army Special Paradise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본대는 몇 개 중대가 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늘 막 북적북적하고 편의시설은 적고 건물은 낡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파견 중대라고 좀 대우를 좀 잘해줬었나 봐요.
건물을 좀 좋은 곳을 내줘서 공간도 널널하고 주간, 전반야, 후반야라고 해서 3교대씩 3개 소대가 돌아가면서 근무에만 투입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훈련도 할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근무지에 투입되는 몇 시간 동안만 빡빡하게 근무를 하고 나면 편안하게 취침하고 밥 먹고 그냥 노는 거예요. 정말 꿀이네요. 네, 간혹 이제 아주 가끔 이제 좀 중대장이 간단하게 병기본 훈련이라도 해라. 그러면 그 정도는 물론 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진짜 힘든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더라고요. 네. 물론 2주에 한 번씩 근무 시간이 교대가 됐는데 그 왜 사회에서 3교대 공장 알바라 그러면 되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정작 군대 안에서 겪어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라면 이 친구가 상당히 좀 꼬인 기수라 밑에 후임이 들어오기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슨 훈련을 하건 작업을 하건 어디가 됐건 간에 뭐 막내니까 어디든 막 천지사방에 불려나가서 일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ASP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H라는 친구의 가장 큰 특기 중에 하나가 이 야불이라고 하죠. 말빨이 엄청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는 근무 시간 거의 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선임이랑 같이 있는 건데 이 친구가 말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라면 좀 힘들고 고돼야 하는 2등병에서 1병 사이의 시간을 오히려 선임들한테 예쁨 받으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 같은 근무지에 좀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상한 소문이요? 네. 뭐였냐면 쩔뚝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인물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쩔뚝이라는 사람은 뭐 군대 괴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실존 인물은 아니었고 이 병사들 그리고 부사관들 사이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소대끼리 서로 이야기가 이렇게 공유되다 보니까 나오게 된 어떤 인칭 대명사 같은 거였어요. 최초의 소문은 전반야, 그러니까 초저녁쯤부터 해서 자정 근처까지 근무를 서는 소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무 시스템 자체가 밀어내기 근무라고 해서요. 이 총 4개의 초소가 있고 1번 초소에서 2번 초소, 2번 초소에서 3번 초소, 3번 초소에서 4번 초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경계 근무자가 옮겨가면서 근무를 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로 또 바로 시간 차이를 두고 다른 근무자들이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밀어내기식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밀어내기 근무인데 유독 근무 투입 예정지였던 컨테이너에서 첫 번째 초소로 투입되는 산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무 투입 길을 따라서 철책을 따라 쭉 나무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고 있으면 쩔뚝쩔뚝하고 발저는 소리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철책선 안쪽, 그러니까 초소가 있는 쪽에는 방화선 작업이라고 해서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나무를 이렇게 좀 벌목해 두거든요. 네. 네, 근데 철책 건너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수풀이 이렇게 잔뜩 무성하게 돋아나 있는데 그 수풀을 헤치고 다리를 절면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헐.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일이 다른 소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최초의 소문이 이거였다 보니까 그래서 쩔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쩔뚝쩔뚝 따라온다고. 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은 근무 투입 예정지라고 말씀드렸던 아까 그 컨테이너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컨테이너라고는 해도 이게 그냥 막 안쪽에 이부자리만 펼쳐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부에 보일러도 있고 뭐 간식용 라면도 있고 이런 편하게 쉴 수 있는 개조 컨테이너가 그 근무 투입 예정지였는데요. 원래 같으면 거기서 좀 자기도 하고 라면도 먹고 근무 투입될 때까지 쉬고 있거나 혹은 근무를 다녀와서 거기서 쉬거나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낮 동안에 혹은 밤 동안에 좀 자고 당연히 근무를 투입하다 보니까 누구는 또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챙겨간 책을 거기서 읽기도 하고 누구는 또 담배도 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전반야 근무에 투입돼서 근무를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선임이랑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그렇지 않냐? 하고 선임이 질문을 했으니까 제 친구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뒤에 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아리가 말꼬리 같은 것처럼 따라붙더래요. 에코처럼.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린애들 옹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따라하는? 아. 네, 문장도 아니고 그냥 말꼬리 부분만 슬쩍 따라하는 그런 목소리가요. 오, 쓴이다. 네. 오. 뭐야 하고 돌아보면 당연히 뭐 아무것도 발견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이 소문도 제 친구네 소대뿐만 아니라 여러 소대에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헐. 이게 심지어 ASP 생활이 6개월 정도였다 그랬잖아요. 네.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하는 말이 되게 좀 능숙해졌나 봐요.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임이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 선임이 어련히 듣겠지 하고 이제 말을 건네면 대답을 했대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나중에 후임이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야, 너 왜 아까 대답 잘해놓고 왜 안 해? 그러면 저 그런 대답한 적 없습니다. 헐. 네, 이런 일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네. 이런 좀 소문을 종합해보면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이 쩔뚝이라는 놈이 묘하게 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근무자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괴소문, 뭐 괴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이야기 비슷하게 나돌았던 얘기인데 이게 여기에서 너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다들 좀 묘하게 이 쩔뚝이라는 놈을 좀 친근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오, 정이 좀 들었네요. 네, 이게 괴담이라면 원래 뭐 한 번 일어나고 말거나 아니면 좀 놀래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근무지 따라 들어오고 말 따라하고 그 정도다 보니까 약간 모자란 동생 느낌이 된 거예요. 네. 예, 뭐 환경이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좀 아까도 말했지만 3교대 근무를 계속 서다 보니까 다들 좀 정신을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제 본대로 복귀하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 친구가 소대장님과 함께 자기 소대장님과 함께 아까 말했던 그 컨테이너 근무 투입 대기소에서 있을 때의 일이래요. 네. 이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P96K라고 해서 소형 무전기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걸 통해서 각 초소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유독 그날따라 첫 번째 초소, 그러니까 투입되는 가장 첫 번째 초소의 무전 상태가 굉장히 나쁘더래요. 다른 초소들은 이제 무전을 시작할 때 원래 칙 하고 잠깐 호출음이 들리고 평범하게 당소 상병 누구누구누구 뭐 일병 아무개와 함께 근무 투입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 들리는데 유독 첫 번째 초소의 무전기에서만 엄청나게 째지고 막 시끄러운 파열음 같은 게 들리더라는 거죠. 이 소대 통신병을 불러서 너 뭐 혹시 뭐 배터리를 안 간 거냐 아니면 고장난 거를 들려보낸 거냐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 이상도 없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뭐지? 이 1초소가 약간 다른 초소와는 좀 다른 게 그 혹시 물탱크 아시나요? 아파트 네. 물탱크? 알고 있죠. 네. 보면은 이렇게 4개의 다리 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네모난 판 위에 이렇게 물탱크가 올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이렇게 초소가 세워진 고가 초소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무전이 원래 잘 터지거든요. 그쵸. 위쪽에 있으니까. 네, 근데도 그날따라 유독 째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이게 제 친구가 통신병이랑 같이 무전기를 막 만져보면서 왜 이럴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근무교대 시간이. 그래서 각 초소별로 곧 근무교대할 시간이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주고 답변을 받잖아요. 네. 네, 뭐 1초소 추신했습니다. 2초소 추신했습니다 하고 대답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첫 번째 초소, 그러니까 오늘 무전이 잘 안 되는 그 초소를 직접 지목하면서 너희 근무교대 준비하지 말고 고가 초소 안에서 기다려라 하고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새로 근무 투입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을 데리고 소대장이 직접 인솔을 나갔다고 합니다. 1초소로. 네. 그리고 더 희한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초소는 고가 초소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쓰던 초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높은 곳에 있는 초소로 옮긴 거예요. 예. 근데 근무 교대한 이제 신규 근무 투입자들을 일부러 고가 초소가 아니라 이제는 안 쓰는 땅에 있는 옛날 초소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근무자들은 자기가 또 직접 인솔해서 이 초소까지 데려다 줬고요. 네. 물론 병사들도 이게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다 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도 소대장도 딱히 대답은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대요. 그리고 1초소 무전은 그 이후로는 특이하게 잘 됐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ASP에서 벗어나 본대에 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까지도 소대장은 물론 그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고요. 예. 이제 본대에 복귀하고 그동안 이제 계속 본대를 비워놨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형광등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시설물이 사람 손을 안 타면 망가지기 쉬우니까 이제 그동안 이사하듯이 총기함 이런 거 들고 갔던 걸 다시 원위치 해놓고 시설물 점검하고 그러는 부대 점검 주간이 한 주 주어진 거죠. 네. 그리고 그 주간에 어느 날 소대장이 당직 사관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새 후임이 들어오고 무사히 일꺽이라고 하죠. 일병 중반까지 들어선 제 친구는 소대장과 함께 연등 중이었대요. 네. 연등이라고 해서 원래 밤 10시가 되면 군인들은 다 자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당장 다음에 있을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대장이랑 같이 지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대나 봐요. 일꺽도 됐으니까 슬슬 소대장이랑 친해질 때가 됐잖아요. 네. 네, 친해진 제 친구가 소대장한테 문득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왜 초소를 옮겼는지. 네, 그거를 한번 은근슬쩍 오늘 띄워본 거죠. 그때까지 한참 망설이고 있던 소대장이 이제 지도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담배 한 대 피자 하고 친구를 흡연장에 데려가서 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소대장은 그때 왜 근무 투입했을 때 1초소 무전기 잘 안 터지는 거 기억하냐고 물어봤대요. 엄청나게 막 통신 상태가 좋지 않고 째지는 소리 막 들리지 않았냐고. 그리고 당연히 H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니까 예, 기억 잘 납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네. 근데 소대장이 하는 말이 그거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당시 1초소가 컨테이너랑 거리는 가장 멀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경 써서 그 통신병이 A급 무전기를 넣어줬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째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릴까 하고 이제 고민을 다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소대장이 떠올린 게 1초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안 쓰는 옛날 초소 말고 새로 지은 고가 초소 있잖아요. 네. 거기 천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군대라는 곳이 당연히 그렇듯이 그 고가 초소도 이제 ASP에서 근무하던 그 제 친구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와는 다른 부대 중사가 직접 병사들이랑 같이 만든 거였는데 네. 이 단가를 좀 싸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천장을 이제 근처 고물상에서 싸게 업어온 양철판으로 떼운 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통신 상태가 나빠서 찌지직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양철판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를 무전기 통해서 들으면 저렇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근무교대 할 때 됐다고 말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네. 컨테이너에서.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고요. 네. 그 대답 돌아온 통신을 들었을 때 소대장이 들은 거예요. 뭐죠? 째지고 깨지는 그 양철판 두드리는 소리 너머에 엄청나게 높고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문 열어, 문 열어 하고. 헐. 그리고 그걸 듣자마자 소대장이
무전기를 바로 잡은 거죠. 너희들 고가초소에서 나오지 말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인솔해서 병사들을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한 거죠. 이게 당시에는 상황이 좀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서 애들한테 미처 말 못하고 그냥 임의대로 처리를 한 건데 뭐 이런 얘기 사실 누구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군대인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주고 우리 아니면 이 초소일 잘 모를 거다. 그런 생각에 그냥 소대원들한테 함구시키고 초소 투입 인원들은 폐초소로 인도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다음날 근무가 끝났을 때 이제 전반이야 끝나고 후반이야 끝나고 아침이 됐을 때 소대장이 직접 그 고가초소의 낮 동안에 올라가 봤대요. 근데 그 천장으로 양철판을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두꺼운 양철판 위에 흙으로 된 발자국이 엄청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위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분을 못 이겨서 발을 구르면 남을 것 같은 그 발자국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대장이 하는 말이 그때 우리 근무지에서 떠돌던 쩔뚝이라는 얘기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다들 좀 친근하게 막 약간 모자란 친동생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무지 투입하는 걸 따라하고 말을 따라하고 근무를 따라한 끝에 이번에는 초소 근무라도 따라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다음엔 뭘 따라하려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참 희한한 이야기네요. 네.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 무슨 말을 따라하는 장산범 아십니까? 아, 네,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장산범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들어본 장산범 이야기는 그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흔한데 이번 이야기는 아기가 왜 옹알이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배워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옹알이 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을 배워나가듯이 혹시 설마 새끼 장산범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쵸. 뭔가의 어떤 어린아이? 그런 거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야기 듣고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최근에 업로드 됐죠. 쌈무이 채널에 그 소리라는 이야기랑 예전에 업로드된 생령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둘 다 군대 괴담이에요. 허병장 얘기 유명하죠. 자, 여러분,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추천 영상으로 걸어놓을 테니까 모두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쩔뚝 이야기. 아이님 오늘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이야기 들으시는 분 중에 쩔뚝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인터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